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캐나다인 자라 베넷이라고 해요. 캐나다 밴쿠버의 매우 작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죠. 저는 지금 더러워진 제 방 안의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요. 암막 커튼을 쳐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저희 원룸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늘어져 있고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죠. 하지만 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지금의 저는 그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태거든요. 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제 20대를 바쳐온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고 말았죠. 바로 사무실 내 정치 때문이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직원들을 지지해주던 저희 대표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대표 마크는 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자기 팀을 모두 데려왔어요. 누가 봐도 기존 직원들을 그들로 교체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죠. 마크는 오자마자 저희에게 불가능한 기한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직원 모두가 그 기한을 맞추기 힘들 거라는 걸 알 만큼 큰 프로젝트였죠. 저희는 이 기한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이니 잘 부탁드려요. 마크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 미소를 지으며 악랄하게 저런 말만 되풀이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그 기한 내에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빠르게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을 시작했죠. 저희는 모두 개인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회사에서 씻고 잠자면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결국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기한이 다 되었을 때 프로젝트는 90%밖에 완성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마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를 호출했어요. 저희는 거의 사람 물 꼴이 아니었어요. 다들 지친 상태로 마크의 방으로 향했죠. 실망이네요. 모두들 유능한 직원으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마크는 화가 난 듯 표정을 찡그리며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상사 얼굴을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팀장으로서 저는 직원들 대신 대답하기로 했어요. 마크,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회사에서 살면서 잠도 못 자가며 일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그 기한 동안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딱 이틀만 더 주신다면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애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저희 팀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상태만 봐도 저희가 어떻게 일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라! 팀장으로서 방안을 찾고 해냈어야 하지 않나요? 마크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이번 프로젝트로 회사의 손해가 커요. 아마 모두에게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수고는 하셨어요. 다들 나가보세요. 마크는 나가라는 손짓을 하며 귀찮다는 듯이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모두 억울하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사무실을 나서 자리로 향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해고가 되었어요. 마크는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프로젝트를 그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저만 해고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팀원 몇 명도 해고가 되었죠. 정말 부당했어요. 저는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게 짜여져 있는 판이더군요. 남아있는 직원한테 들으니 해고된 자리들은 다 마크가 데려온 직원들로 바로 채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크는 저를 비롯해 몇 명을 해고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배신감에 깊은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저는 항상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모든 삶을 회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나 부당하고 수치스럽게 해고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를 나가지 않으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다음 프로젝트, 다음 승진만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저는 집안 틀어박혀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최소한으로 먹고 누워서 핸드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핸드폰을 하면서 누워있다가 저는 우연히 한 여행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였죠. 유튜버는 일만 하다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즉흥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여행은 항상 제 우선순위 밖이었어요. 입사 전에 가본 여행이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직장도 없고 저를 묶어두는 책임도 없으니 오히려 완벽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여행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일본 엔화가 크게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일본은 항상 풍부한 문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나라로 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제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으로 보였죠. 상상을 할수록 들떠왔어요. 벚꽃 나무 사이를 거닐고 정통 식당에서 스시를 먹고 고대 사원을 방문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도쿄행 편도 티켓을 예매했어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생각보다 짜릿했죠. 짐을 꾸리면서 편한 옷, 좋은 운동화, 카메라를 꼭 챙겼어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에 설레는 마음이 더 증폭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 시간은 매우 길었지만 덕분에 오히려 제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았어요.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요. 혼자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비행을 하다 보니 긴 비행 시간은 어느새 지나가고 나리타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일본에 오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쿄는 화려한 대도시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왠지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먼저 숙소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부터 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도쿄 지하철 노선도는 색색의 선들이 엉킨 거미줄처럼 보이더라고요. 도쿄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13개의 노선과 200개 이상의 역, 들쑥날쑥한 요금제까지.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죠. 한참을 헤매다 겨우 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가격에 깜짝 놀랐어요. 한 번 타는데 170엔에서 320엔 정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금방 비용이 불어나더라고요. 2번이나 잘못된 열차를 타서 저는 또 여러 번 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갈아탈 때마다 돈을 내야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또 열차마다 금액이 달라서 저렴한 열차를 타려면 더 헤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헤맨 탓에 배도 너무 고팠죠. 저는 짐을 내려놓고 호텔 근처에 아기자기해 보이는 작은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리더라고요. 저는 라멘 한 그릇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라멘은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을 맛보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옆 테이블에 손님 몇 명이 앉더니 바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담배 연기가 공기를 가득 메워서 라멘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손님들이 흡연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식당에서 흡연이 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으니 매우 불쾌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도 들어왔는데 부모도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식욕이 싹 사라져서 반도 못 먹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 금액을 물어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라멘 한 그릇인데 1,500엔 정도가 나왔거든요. 마지못해 계산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완전 맥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옷에선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저는 바로 긴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착잡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첫날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어요.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더 많이 돌아다녀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유명한 명소들을 돌아다녔죠. 도쿄 타워와 아사쿠사, 메이지 신궁 같은 곳들을 돌아다녔죠.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것은 제 마음을 조금은 나아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덕분에 첫날의 착잡함은 조금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또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는 추천받은 해산물 뷔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다양하고 싱싱한 해산물들로 유명한 뷔페였죠. 저는 완전히 일본의 해산물에 푹 빠져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초밥, 사시미,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음식은 괜찮았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계산할 때 생겼어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향했는데 점원이 저한테는 7,000엔을 청구하면서 옆에 있던 일본 손님한테는 5,900엔만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분한테 받는 가격과 저에게 받는 가격이 다른가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점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점원은 옆에 가격표를 가리키면서 외국인들 가격은 따로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불공평하고 너무 차별적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고 제가 더 따져 묻자 그 점원은 가게 지침이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뻔뻔함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풀려진 가격을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저는 이걸로 여행을 망치진 않겠다고 결심하고 온라인에서 봤던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작은 카페였죠. 카페는 조용했고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뒤에 계신 주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주문을 했죠. 안녕하세요. 녹차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한자로 가득 찬 메뉴를 건넸어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메뉴에서 아무 항목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문을 받고는 사라졌죠.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창가 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찾아 앉았어요. 방은 전통적인 종이 등농과 대나무 식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고 불편했어요. 주인이 차를 가져다 주었을 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전통차를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경험은 저를 고립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 차 자체는 맛있었지만 이방인이 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저는 속상한 마음으로 차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다른 일본인 손님 무리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당황했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말이에요. 주문을 받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태도는 확연하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빠르게 차를 마시고 가게를 나오고 말았어요. 마음이 실망으로 무거웠거든요. 이건 단순한 언어 장벽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완전한 차별이었죠. 차가운 대우와 소외감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따뜻함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일본에 왔는데 오히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차값은 한 잔에 1,000엔이었어요. 엔화가 떨어져 저렴하다던 일본은 어디 간 건가요? 외국인한테만 모든 가게들이 돈을 비싸게 받는 건가요? 일본에서의 날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실망감만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또 그 이후로도 저는 비용을 줄이려 애썼지만 예산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교통비와 식비가 너무 비싸서 저축액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호텔방에 앉아서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이 속도로 쓰면 일주일 안에 돈이 바닥나게 생겼더라고요. 절박해진 저는 더 저렴한 숙소로 옮기기로 했어요. 덜 관광지스러운 지역에 있는 저렴한 호스텔을 찾았죠. 전 호텔만큼 편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저는 짐을 싸서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호스텔로 향했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현금만 받는데요. 깜짝 놀랐죠. 엔화는 거의 다 써버려서 숙박비를 낼 만큼 없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신없이 ATM기를 찾아다녔는데 대부분 제 카드를 받지 않더라고요. 겨우 작동하는 걸 찾아서 남은 돈을 모두 인출했죠. 호스텔 비용을 내고 작은 침대에 앉아 저는 패배감에 빠졌어요. 꿈에 그리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치유는커녕 좌절감만이 더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여행 블로그와 영상을 뒤적거리며 돈을 아끼는 팁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아시아 여행 예산에 대한 한 유튜브 상이 눈에 띄었죠. 영상을 더 보면 볼수록 흥미가 커졌어요. 그 유튜버는 한국의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 적당한 숙박 가격, 신용카드 사용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게다가 음식도 엄청 맛있어 보였고요. 영상을 볼수록 한국은 제 재정적 어려움과 여행의 좌절을 해결해줄 완벽한 해답 같았어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아 발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항공권을 검색해보니 서울행 편도 항공권도 저렴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 결국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일본에서의 외국인 차별과 바가지 요금에 지쳐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저희 이번 마지막 목적지였죠. 이제는 경비가 바닥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잘 정돈돼 있었고 영어 표지판이 많아서 길을 찾기도 쉽게 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친절한 얼굴로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으며 입국 심사 또한 매우 빨랐어요.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를 하는 데에만 2시간이나 걸렸었는데 한국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현대적인 한국 기술에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도시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어요. 지하철은 광범위하고 이용이 쉬웠죠. 영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방송도 있었고요. 한 번 탈 때 1,350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심지어 환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열차로 갈아탈 때 돈이 들지 않았어요. 열차를 갈아탈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죠. 또 충전식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사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교통비를 훨씬 절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젊은 에너지, 길거리 공연, 트렌디한 상점들로 유명한 홍대에 있었어요. 체크인할 때 방을 보고 기분 좋게 놀랐죠. 작지만 아늑했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했거든요. 무엇보다 신용카드로 모든 것들이 결제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했죠. 저는 근처를 둘러보며 뭔가 먹을 걸 찾아봤어요. 거리는 유혹적인 냄새로 가득했고 저는 금세 길거리 음식 노점 앞에 홀린 듯이 서게 됐죠. 그곳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3,000원이요? 맛은 엄청났어요. 심지어 양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묵 국물은 공짜였고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의 완벽한 조화였죠.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니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에 명소를 다녔어요. 아름다운 건축물과 흥미로운 역사를 자랑하는 경복궁에 감탄했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평화로운 도피처 청계천을 따라 걷기도 했고요. 그중 제일 좋았던 경험 중 하나는 북촌한옥마을 방문이었어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들이 아름답게 보존돼 있어서 한국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평화로운 분위기도 만끽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잠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저는 홍대를 둘러보다가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펍에 들어갔어요. 흥미로워서 수제 맥주를 한 잔 주문하고 앉았죠. 가수는 한국어로 아름다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의 감정이 저에게 와닿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공연이 끝나고 펍 주인이신 친절한 눈빛에 따뜻한 미소를 짓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음악은 괜찮으셨나요? 그분이 어눌한 영어로 물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아름답네요. 저는 여운이 남은 채로 대답했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 성함이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머님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시며 여러 나라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카페를 열었다고 하셨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고 순식간에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경험담에서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외국에서 살고 일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저를 한국까지 이끌어 주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죠. 상희 아주머님은 공감하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아주머니 앞에서는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기분 이해해요.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도 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도전과 부당한 대우를 겪었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날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 경험들로 인해 이렇게 멋진 펍도 열 수 있게 되었고요. 아주머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됐어요. 누군가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더 강해져서 이겨냈다는 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과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픔은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르쳐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시켜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는 분명 밝은 날들만 있을 거예요. 이 좌절이 당신 발목을 잡게 하지 마세요. 아주머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내 얼굴에서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상희 아주머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부당한 대우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던 제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을 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머님의 말과 진심이 그동안 감춰왔던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기분이 들면서 저는 아이처럼 울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 슬프다기보다는 후련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에 아주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상희 아주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주머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러자 상희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한바탕 울었으니 이제 배를 채워볼까요? 제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오셨는데 그 진한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했어요. 정말 울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자마자 저는 속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죠. 저는 어느새 한 그릇을 다 비워내고 말았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포만감이 대단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가면서 제가 지갑을 꺼내려 했는데 아주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드네요. 천만에요. 언제든 친구가 필요하거나 쉴 곳이 필요하면 저희 가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놀러 오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온기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것을 애써 참아내며 저는 가게를 나섰죠. 그날 밤 펍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치유의 감정이 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상의 아주머니의 친절과 지혜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죠. 아주머니는 제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빛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숙소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제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환영해줬고 음식은 환상적이었으며 문화는 풍성하고 다양했죠. 또 저렴한 음식과 커피도 많았어요. 한국은 제 경비에 딱 알맞으면서도 저희 마음도 치유해주는 곳이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겪은 좌절과 실망은 이제 먼 기억같이 느껴졌죠. 어느 날 한강을 걸으며 저는 제 여정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길 잃고 상처 입은 채로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제 저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달릴 준비가 된 느낌이었죠. 한국은 제게 치유의 시간과 공간을 선물해줬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멋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어느새 한국의 저렴한 물가 덕분에 애초에 여행 예산으로 훨씬 오래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지 않고도 정말 많은 걸 보고 경험할 수 있었죠. 또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롭거나 쓸쓸한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엔서울타워에 갔어요.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죠.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한국에 다시 와서 이 나라를 더 탐험하리라 다짐했어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일종의 결말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여행은 저에게 회복력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저는 열린 마음과 새로워진 영혼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죠.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 그 이상이었어요. 제 자아 발견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곳이죠. 그곳에서 만든 추억과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거예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보냈던 시간을 되새기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직장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진 않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으니까요. 캐나다에 돌아오고 나서 몇 달 뒤,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력서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면서 면접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일본어나 한국어 할 줄 아느냐고 물었죠.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여행하면서 매일같이 상의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적인 한국어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요. 배운 것들이 이렇게 빨리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는 그 회사에 합류하게 됐어요. 업무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정과 같이 열정을 갖고 임했죠.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지혜롭게 행동했고 제 정신건강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고 저의 아시아 여행 경험을 살려 해외 사업 부서로 발령받게 되었죠. 저에게 한국의 파트너사와 협업할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그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뢰를 쌓아 값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출장차 서울에 다시 가게 된 어느 날 문득 그 작은 펍이 떠올랐어요. 저는 저녁에 시간을 내서 홍대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가게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운 좋게도 이상이 아주머님이 계셨죠. 아주머님은 놀라시면서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세상에, 자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나. 아주머니와 진한 포옹을 나누며 함께 그동안의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아주머님께 제가 겪은 변화와 성장에 대해 말씀드렸죠. 아주머님의 격려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는지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했어요. 아주머님은 뿌듯해 하셨어요. 내가 잘 해낼 줄 알았어? 자라, 정말 기쁘구나. 너 같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 믿어.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꼭 들르기로 약속했죠. 카페를 나서며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힘든 시기에 만난 고마운 인연에 대한,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감사였죠. 그 이후로도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어느새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고향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곳에서의 추억과 배움은 영원히 제 가슴 속 깊이 남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한국은 제게 치유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꽤 유명한 대학에서 기업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제 눈을 뜨게 했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지만 한국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래된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학교에서 경영학 강의를 듣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이 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토론하기로 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인상적인 나라인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교수님은 단기간에 이룬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을 연구하면 경제 정책, 도시 계획, 문화적 회복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9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현재 3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도약으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혁신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과 LG 등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자 분야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도시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과 같은 도시의 현대식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단지에서 주민들은 건물 내에서 체육관, 공원, 심지어 커뮤니티 작업 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통합된 주거 환경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에 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실내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없이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와 깨끗한 거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요. 중국 학생의 말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다른 학생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웃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만큼이나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 다음 사실과 증거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와 깨끗한 공공시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보다 훨씬 높으며 세계 최고의 공공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높은 생활 수준에 기여하는 한국인의 시민적 책임감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비데와 핸드드라이어 같은 첨단 기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공공시설은 방치되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다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교수의 답변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중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학생의 무지를 조롱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의 현실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정보와 직접 경험에 근거한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해에 도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교육의 가치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의 역할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의 에너지와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고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저는 생활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단지에서 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놀랐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공원, 심지어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었죠. 아파트 자체는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최신식 가전제품과 아름다운 도시 전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가족과 이웃들이 공원과 공용 공간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한 유대감과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이 단순히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방을 계속하면서 인천 송도에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송도는 한국의 도시 계획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도시는 주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첨단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부터 스마트 교통 시스템까지 송도의 모든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송도에서 도시 계획가를 만나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상되고 개발되었는지 설명들었습니다. 그는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 스마트 조명, 도시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연결 등 사용된 다양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송도는 많은 녹지 공간과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울수록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통, 주택, 커뮤니티, 환경 등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변화는 회복력, 혁신,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했고 인프라와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야심찬 경제 개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화, 수출 지향적 성장,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일련의 5개년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교육과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한국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재벌로 알려진 산업 대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한국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은 전자, 통신, 정보 기술 분야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첨단 산업, 첨단 연구,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생활 수준의 향상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는 $100 미만에서 $30,000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한국인의 의료, 교육,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혁신 허브와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이 어떻게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수원에 있는 삼성 본사를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로 알려진 이 캠퍼스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거대한 복합단지입니다. 삼성이 혁신과 협업의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방문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젊은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고무적이었고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과 외에도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과 현대적 영향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K-팝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밴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을 국제 무대의 최전선에 올려놓았습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인상적인 안무,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즉 K-드라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문화 수출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스토리, 높은 제작 가치, 탄탄한 연기력으로 유명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K-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K-팝 연예기획사를 방문해 리허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고난도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파워풀한 보컬을 듣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K-팝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헌신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전통 예술, 음식, 축제에 반영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험 중 하나는 서울 경복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웅장한 궁궐은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화려한 정각과 고즈넉한 정원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한식은 또 다른 문화적 보물입니다. 비빔밥과 불고기와 같은 고소한 요리부터 항상 인기 있는 김치까지 한식은 맛과 식감에 대한 즐거운 탐험입니다. 저는 김치와 다른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서 즐거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요리 예술과 음식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기술과 혁신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 및 통신 분야를 선도하는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최신 혁신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홈기기부터 첨단 의료 기술까지 한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집안일부터 의료 수술까지 다양한 작업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연이었습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연이었으며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평화, 안보,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부터 친환경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은 회복력, 혁신, 문화적 풍요로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개발, 도시계획,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귀중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성취는 결단력, 창의성, 탁월함을 향한 헌신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세계를 탐험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강의를 들은 후 한국의 도시 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장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만끽할 준비가 된 열렬한 관찰자로서 서울과 한국의 다른 지역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 사이에 우뚝 서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역사와 현대가 가장 조화롭게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청결함과 정돈된 모습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역에는 다국어로 된 유용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효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 자체의 미적 매력도 놀라웠습니다. 일부 역은 아름다운 벽화와 조각품으로 장식된 미니 미술관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엄선된 예술 공간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공공간의 디테일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예술과 청결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주거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고급 호텔 못지않은 안락한 좌석 공간과 현대 미술 작품, 컨시어지 서비스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아파트는 고층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넓고 자연 채광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었고 편리함과 편안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를 진정으로 차별화시킨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었습니다. 1층에는 최신식 운동기구가 완비된 헬스장, 수영장, 스파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도서관, 라운지, 정원 등 주민들이 휴식과 사교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공용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의 안락함뿐만 아니라 입주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공동 정원은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놀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놀고 노인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고요한 환경을 즐겼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고 이러한 공간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탐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 생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마트 시티로 불리는 인천의 송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도는 최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건설된 미래형 도시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송도는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반했습니다.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건축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의 레이아웃과 일상생활에 통합된 기술이었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자를 만나 투어를 진행하며 송도만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 중 하나는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송도에서는 기존의 쓰레기 수거 트럭 대신 지하 파이프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정과 사무실에서 중앙 처리 시설로 직접 쓰레기를 운반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리를 더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과 오염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주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송도의 아파트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디자인 면에서 서울의 아파트와 비슷했지만 몇 가지 독특한 특징도 있었습니다. 각 건물에는 스마트폰으로 조명, 난방, 보안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입주민이 도착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집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녹지 공간과 보행 편의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는 넓은 가로수길과 수많은 공원을 통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 센트럴파크는 산책로,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갖춘 아름다운 녹지가 펼쳐져 있어 주민들이 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송도의 설계가 주민들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어에는 수많은 국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있는 송도의 비즈니스 지구 방문도 포함되었습니다.
도시 계획가는 송도의 첨단 인프라와 기술이 어떻게 송도를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연결, 스마트 빌딩,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기업들이 송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몇 가지 특징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스마트 빌딩을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량부터 공기질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과 에어컨은 방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비롯한 첨단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울과 송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도시 생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거리의 청결함부터 일상생활에 통합된 첨단 기술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변화는 회복 탄력성, 혁신,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했고 인프라와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야심찬 경제 개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화, 수출 지향적 성장,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일련의 5개년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교육과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한국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재벌로 알려진 산업 대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한국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은 전자, 통신, 정보 기술 분야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첨단 산업, 첨단 연구,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생활 수준의 향상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 미만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한국인의 의료, 교육,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혁신 허브와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이 어떻게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수원에 있는 삼성 본사를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로 알려진 이 캠퍼스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거대한 복합단지입니다. 삼성이 혁신과 협업의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방문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젊은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고무적이었고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과 외에도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과 현대적 영향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K-팝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밴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을 국제 무대의 최전선에 올려놓았습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인상적인 안무,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즉 K-드라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문화 수출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스토리, 높은 제작 가치, 탄탄한 연기력으로 유명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K-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K-팝 연예기획사를 방문해 리허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고난도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파워풀한 보컬을 듣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K-팝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헌신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전통 예술, 음식, 축제에 반영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험 중 하나는 서울 경복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웅장한 궁궐은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화려한 정각과 고즈넉한 정원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한식은 또 다른 문화적 보물입니다. 비빔밥과 불고기와 같은 고소한 요리부터 항상 인기 있는 김치까지 한식은 맛과 식감에 대한 즐거운 탐험입니다. 저는 김치와 다른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서 즐거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요리 예술과 음식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기술과 혁신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 및 통신 분야를 선도하는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최신 혁신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홈기기부터 첨단 의료 기술까지 한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집안일부터 의료 수술까지 다양한 작업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연이었습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연이었으며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평화, 안보,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부터 친환경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은 회복력, 혁신, 문화적 풍요로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개발, 도시계획,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귀중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성취는 결단력, 창의성, 탁월함을 향한 헌신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세계를 탐험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